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송나라를 봤었죠. 송나라가 당나라 이후에 조광윤이 5대 10국을 수습하면서 이제 건국을 했고 중국을 통일했었죠. 그래서 카이펑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었고, 그리고 절도사를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또 재정 지출이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북방민족, 거란족의 요나라, 뭐 여진족의 금나라, tan구투 족의 서하, 이런 북방민족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만안서를 제출해서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결국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정강의 변을 당하면서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게 되죠. 근데 오히려 남송으로 도망 내려가서 경제는 더욱더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보급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 뭐 주자의 성리학,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전했던 것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원나라예요. 원나라인데 뒤에 배경에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나라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아마 징기스칸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징기스칸의 나라가 이 몽골이고, 이 몽골이 중국화된 게 원나라인데, 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했었던 그런 지배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었던 하나의 국가를 꼽자면 몽골 제국이고, 그 몽골 제국이 이제 중국에선 원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징기스칸이 세계 제국을 이루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왜 세계 제국이라고 하냐면 징기스칸이 세웠던 나라가 여러 개의 대륙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를 세웠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기스칸이 정복하고 세웠던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지금 러시아보다도 넓거든요. 그래서 가장 넓었던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였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징기스칸은 기본적으로 몽골족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몽골족은 원래는 이제 금나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송나라를 공격해서 남쪽으로 쫓아내보냈었던 그 곰나라? 금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금나라 영역 보이시죠? 요 영역 안에 특히 좀 북쪽 지역에 좀 글자가 끊겼는데, 여기가 이제 몽골부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지역쯤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몽골족은 굉장히 여러 개의 민족,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서서 나름대로 그냥 유목 생활을 하던, 그래서 양이나 뭐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그런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이었는데, 요걸 통일했던 게 징기스칸이 되죠. 그래서 원래 징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고요. 이 사람이 어 당시에 이 몽골의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몽골족 전체의 지배자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족 전체의 지배자를 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테무친이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된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원래 이름은 아니고 원래 테무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된 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이죠. 최근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원래 칭기스칸은 이제 굉장히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살육을 많이 저지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도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는데 징기스칸 개인이 죽이고 다닌 게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4천만 명을 죽이면서 뭐 지구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또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게 이 징기스칸이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그래서 몽골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정복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서하, 이 서하가 그 탕구투족의 그 서하예요. 송나라 공격했었던. 그리고 서요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서쪽으로 도망간 게 서유예요. 그 다음에 호라짐이라는 나라도 정복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녔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정복 활동은 징기스칸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손들, 뭐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 오고타이 칸도 정복을 많이 했었고, 또 그 자손이었던 바투도 정복을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 유럽 동유럽 지역에도 이제 손을 뻗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남부, 헝가리, 폴란드, 남부 독일 이쪽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징기스칸 때 이제 아시아권 국가잖아요. 이 아시아권 국가인 몽골 제국이 유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쥐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게 흑사병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유럽까지도 공격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여러 개의 울루스라고 해서 국가 전체가 여러 개로 나뉘게 돼요. 이건 왜냐면 원래 몽골족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거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징기스칸 입장에선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들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몇 개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칸국으로 나눠지게 됐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전체가 다 몽골 제국이고, 그런데 이제 뭐 킵차칸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이란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자기 자손들한테 몇 개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 칭기스칸 다음 칸이 오고타이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고타이 칸 때 수도가 카라코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한때 수도였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왜 이런 거 그냥 지나가라고 하냐면, 수도면 꽤 중요한데도 왜 이런 거 그냥 지나가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중국의 역사 안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몽골 제국 전체의 역사보다는 요 원나라의 역사에 조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징기스칸의 역사는 몽골 제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몽골족이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징기스칸이 통일을 했고, 통일을 마친 뒤엔 어마어마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자식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중에 우리는 원나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나라를 지배했던 건 몽골 제국의 5대 칸이었었던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중국 전체를 다 점령하는데 완성을 합니다. 이 얘기는 곧 이때까지 남아있던 중국의 한족 국가는 남송이었겠죠. 남송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쨌든 기존의 수도였었던 카라코룸에서 수도를 옮겨서, 이 인물이 이제 쿠빌라이 칸인데 수도를 옮겨서 수도를 대도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그리고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국호를 기존의 몽골에서 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근데 왜 원으로 고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중국 전체 영토를 지배하려면 중국 한족 문화를 조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한족화 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기존 중국인들 한족의 거부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라 이름도 기존의 중국 스타일대로 한 글자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고쳤다는 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위신남북조 배울 때 북위의 효문제와도 비슷한 모습이죠. 북위의 효문제도 이렇게 막 한화 정책을 했었죠. 자기들의 부족과 한족 여성들을 일부러 결혼시키기도 하고, 뭐 한족의 글자인 한문을 일부러 쓰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처럼 쿠빌라이 칸은 그거보단 훨씬 덜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국 한족 문화를 약간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호를 이렇게 중국식으로 원으로 고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나라한테 공격을 받아서 남송으로 쫓겨나 있었던 송나라, 남송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최초예요.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를 모두 차지한 최초의 사례예요. 뭐 그 뒤로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최초의 사례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식 연호, 그다음에 중국식 관료제, 이런 중국의 문화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중국식 연호, 중국식 관료제 같은 중국식 통치 제도를 어느 정도는 수용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대운하 기억나시죠? 수나라 때, 수양제 때 건설했었던 대운하를 다시 좀 쓰기 좋게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고려도 정벌을 시도했었어요. 시도했었는데 이제 고려가 항복해 오기는 하지만 고려의 꾸준한 저항 때문에 고려를 완전히 몽골 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고려의 자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죠. 대신에 고려의 정치에 많이 간섭하기는 해요. 그리고 고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일본은 다른 땅이랑 달리 정복을 못했던 게, 물론 공격해 들어가서 막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태풍을 맞이한 게 좀 컸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몽골은 기마 민족이란 말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서 싸우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을 점령하려면 해전이 필요하죠. 근데 이 해전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벌은 시도하기는 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일본도 이 몽골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뭐 원나라한테 완전히 복속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운하를 대정비하는 모습,
운하를 대정비, 대운하를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도 같이 봤었고, 그리고 원의 통치 방식을 보면 중국 한족의 여러 가지 통치 제도나 문화를 어느 정도 조금은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래도 원래 자기 사람들, 즉 몽골인들이 가장 중심에 놓여요.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걸 가장 중심에 놓게 되는데 역시 몽골인을 가장 우대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서 몽골 제국의 신분이 나뉘게 돼요. 어떤 식이 되냐면 몽골인들이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 가장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주요 관직도 몽골인들이 다 독점을 하고, 그리고 재정이나 행정이나 이런 실무들은 생목인들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생목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목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 자체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렇게 색자의 눈목자라서 뭐 눈동자의 색깔이 있고 뭐 이런 의미인데, 몽골인이 아닌 다른 거의 모든 외국인을 다양하게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몽골인들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몽골인이 아닌 외국인을 다 이제 생목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중국인은 거의 아니고 주로 생목인 하면 거의 아랍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탕구트인이나 위구르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아랍인들이에요. 왜 아랍인들이냐면 아랍인들은 원래 상거래 활동을 많이 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리에 익숙하죠. 근데 몽골인들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다닐 때 이때 몽골인들을 도와줬던 게 생목인들이에요. 특히 아랍인들. 아랍인들은 왜냐하면 여기저기를 장사하러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역의 특징이나 이런저런 민족들의 특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여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몽골 제국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몽골 제국이 어디를 정복했으면 거기를 통치하고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세금도 걷고 뭐 이런 행정, 재정, 실무를 해야 되는데 아랍인들은 장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실무나 뭐 돈 걷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어딘가를 정복하려고 할 때 지리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몽골인들이 정복하고 나서 지배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실제 일들, 뭐 행정이나 재정 이런 실무들에 도움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몽골인들 입장에선 이 아랍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아랍인들을 생목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대우받는 건 몽골인들이고 그 다음 대우를 받았던 게 생목인들이다. 그래서 생목인들이 재정이나 행정 이런 실제 업무들을 주로 맡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생목인이면 그러면 아랍인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생목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인이랑 몽골인 빼고 나머지 외국인 전반을 다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들 중에서 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건 아랍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음이 좀 어쨌든 이렇게 생목인들이 몽골인 다음 가는 대우를 받았었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의 정복과 지배 과정을 도와줬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몽골인 제일주의에 의한 전체적인 신분 구조를 보면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에는 몽골인이 있고요. 그 다음은 누가 있겠어요? 생목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화북 지역에 살아가는 한족 한인들,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살아가는 강남 한인들. 그러니까 강남 한인들이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인구 비율은 이래요. 몽골인들이 가장 숫자가 적고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 다음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생목인들이 있고요. 생목인들은 뭐 위구르족, 탕구트족, 뭐 이슬람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의 한인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건 가장 인구가 많았던 강남 한인들인데, 인구가 가장 많아서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항을 가장 거세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북 지역 하면 지금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화북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북 지역에 살아가는 한족들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도망 내려갔을 때 미처 도망 내려가지 못했던 한인들인 거죠. 이 한인들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북방민족들이 지배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돼서 이렇게 정복해 내려왔을 때도 원나라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거죠. 저항도 좀 덜했고. 그런데 어, 남송 지역에 있는 강남의 한인들은 원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족 원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강남 한인들을 가장 안 좋은 대우를 하고 가장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들을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들 도와준 생목인들을 그다음에 가장 저항이 그나마 덜했던 화북 한인들을 그다음,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강남 한인들을 가장 최악의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도 결국 쇠퇴를 하게 되는데,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뒤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칸 자리를 계승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많이 생기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게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원인은 사실 지배층의 사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북방민족이 중국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북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북방민족 하면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도 사실 강원도만 가도 춥잖아요. 북한 넘어가면 얼마나 더 추울 거고 북한보다 더 북쪽인 러시아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보다 북방 지역에 살아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운 지대에 사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그렇게 부유하고 여유 있게 막 배부르게 지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힘이 세져서 그리고 한족 국가가 약해져서 어쩌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 땅을 지배하게 되면 중국 땅은 굉장히 농사도 잘 지어지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살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부유함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사치를 겪으니까 자기네들 기존의 어떤 풍토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나라도 그냥 만리장성 이북 지역 북방에서 있을 때는 되게 검소하고 그냥 가난해도 이렇게 뭔가 단단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 지역을 다 차지하고 중국 지역에 그 농사 잘 되는 땅들을 차지하고 거기서 부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서 기존의 어떤 강건하고 뭔가 단단하고 검소한 기풍들이 무너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더구나 이 원나라의 귀족들, 지배층들, 몽골인들한테 더욱 큰 사치를 불러왔던 건 요 종교 때문이었어요. 요 라마교라는 종교가 이 라마교라는 종교는 불교의 한 종류인데 이 라마교라는 종교가 대유행을 하면서 지배층들이 이 라마교에다 엄청난 사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치라는 것도 되게 무서운 게 그냥 개인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치는 일정한 한계가 사실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몇 조 원대 부자면 뭐 비싼 차도 사고 뭐 비싼 백도 사고 집도 사도 하겠지만 그 한계가 있거든요. 차가 비싸봤자 몇 억이고 집이 비싸봤자 몇 억인데 내가 몇 조 원대 부자예요. 그러면 그런 개인적인 사치로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에다가 쏟아붓게 되면 여기저기 막 사람들한테 종교 건물 지어주고 막 끝도 없이 헌금을 하고 이러면 이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치잖아요. 개인적인 사치는 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만 종교를 위한 사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치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국가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라마교가 대유행을 하면서 원나라가 쇠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거 라마교가 유행했다는 거 원나라가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마교가 유행하면서 이 라마교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치를 지배층이 하게 되면서 이게 원나라가 무너진 큰 원인이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지배층들이 이렇게 사치를 하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죠. 왜냐면 그 지배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몽골족이고 국가의 관리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치를 하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재정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화폐를 그냥 억지로 찍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걸 남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폐를 그냥 의미 없이 찍어내게 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원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농민 반란은 사실 원나라가 약해지는 걸 보면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일으키게 된 거죠. 이걸 홍건적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건적의 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원나라가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홍건적의 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홍건적의 난은 누가 어느 쪽 사람들이 일으켰겠어요? 이건 몽골족에 대한 원나라에 대한 반발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몽골족 원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몽골족한테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강남의 한인들이 주로 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한인들이 주도가 돼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요. 이제 원나라의 일반적인 경제 모습을 볼 텐데 원나라는 원나라를 포함해서 몽골 제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또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잇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위한 교역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송 때는 남송이 초원길, 바단길을 쓸 수가 초원길, 비단길을 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초원길의 시작점, 비단길의 시작점이 남송의 영토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초원길, 비단길 전체가 다 이 몽골 제국의 영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의 초원길이나 비단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몽골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까지 포함해서 이 길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던 때가 이때예요. 왜냐하면 몽골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더구나 원나라는 이 초원길이나 비단길을 안전하게 이용하라고 곳곳에 역참을 설치해뒀어요. 이 역참은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속도로 타다 보면 휴게소 있죠. 휴게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휴게소 가면 뭐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차 기름 떨어졌을까 봐 주유소도 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역참도 가면 먹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분의 말도 있어요. 지금 휴게소에 주유소 있는 거랑 비슷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타고 온 말이 만약에 지쳤으면 말을 갈아탈 수 있도록 여분의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휴게소에는 그런 휴게소가 잘 없지만 가다가 밤이 올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있고 그래서 뭐 먹을 거, 숙박시설, 여분의 말, 뭐 또 혹시 다쳤으면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뭐 응급 구급함 이런 것들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초원길 비단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역참을 설치해 두기도 했었고 바닷길에는 이제 송나라 때는 시박사를 설치했었죠. 그 시박사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자들이 편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역참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모두 활발하게 사용이 됐었다. 남송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남송 때는 남송 사람들은 초원길, 비단길을 이용하지 못했었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근데 원나라 몽골 제국 때는 초원길, 비단길 전반이 다 몽골 제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절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용했었고 바닷길도 활발하게 활용했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역참이라는 것도 설치했었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플라노 카르핀이라는 서양인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사절단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르코 폴로라는 여행자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권을 여행하면서 자기 여행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동방견문록은 서양에 워낙 큰 영향을 끼쳐요.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권을 궁금해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갔다 왔던 때가 이 몽골 제국 때예요. 몽골 제국 때 초원길 바닷길 이용하고 몽골 제국 원나라가 운영하는 이 역참을 이용하면서 여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방견문록도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동방견문록은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교류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이런 문화적인 성과들도 주고받게 되는데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 수학이나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이 원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 중에 하나가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슬람의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제작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 개발됐었던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들이죠.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인쇄술, 화약, 나침반은 막 인류의 뭐 4대 발명품 이런 거 꼽을 때 꼭 들어가는 발명품들이기도 하거든요. 인류의 기술 발전에 또 인류의 역사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발명품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 송나라에서 개발이 됐다는 거 그리고 원나라 때 이제 대외 교역을 통해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거 보통 세계 4대 발명품 하면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인쇄술, 화약, 나침반 요거는 이제 송나라 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원나라 때 교역을 통해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라시드 우딘이라는 이슬람 계열 사람이 이때 이제 집사라는 세계 최초의 세계사를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